국민한테 하는 작용을 일단 큰 틀에서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크게 셋으로 대분류를 했어. 그지? 하나는 뭐냐면 큰 분류가 첫 번째로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효력받는 법을 만드는 작용이죠. 행정기관이 법을 만드는 거, 뭐 법을 만드는 작용.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을 집행하는 작용. 이제 국민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국민한테 뭐 세금 관련 법 집행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도로교통법 집행에서 당신 뭐 위반했으니까 운전면허 정지시킨다. 뭐 이런 같이 영업정지, 허가 취소. 응? 또 뭐 이렇게 불이익만 주나? 국민한테 뭐 신청받아 허가도 내주고, 응? 또 뭐 누군가를 공무원으로 임명해서 새로운 어떤 권리 신분을 부여하고 등등 이렇게 행정기관이 법 집행해가지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주는 행위, 행정행위라 이게 이제 가장 중심이 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 행정행위란 파트가 매우 중요해. 여기서 한 4문제가량, 응? 3-4문제가량 나옵니다. 이 중요한 부분, 행정행위가. 그리고 행정입법은 한 문제가 보통 나오는데 한 문제에서 2문제가량 이렇게 나와. 그 다음이 이게 우리 행정작용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영역이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를 내가 이렇게 보면 기타의 작용, 기타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하는 작용을 이제 해서 예를 들어 뭐 썼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허가 해주는 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건축허가 해주는 거는. 근데 건축허가 해주겠다고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아직 허가는 해준 거 아니야. 허가해준다고 약속만 하는 행위 있지? 그런 거를 우리가 행정기관이 약속하는 행위를 확약이라는 행위라고 불러. 응? 그래서 요거는 요거하고 좀 성격이 달라. 이거는 이미 허가를 해줘서 상대방은 법이 정한 건축 금지 의무가 없어진 거라서 건축행위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아직은 허가가 안 된 상태라서 건축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냥 허가해준다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때예요? 약속을 해놓고 행정기관이 안 지킬 때 문제가 되겠지? 그럼 약속을 안 지킬 때는 이제 국민이 약속을 안 지키는 형태는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허가 못 내줘 하고 약속과 다르게 거부를 한다든지, 신청을 했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해. 행정기관이 응답이 없어. 뭐 이런 경우 이제 약속 안 지켰다고 상대방 국민은 신뢰보호의 원칙 배웠잖아.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거부다, 무응답이다 해가지고 소송으로 싸워서 이기고 뭐 또 손해배상 받고 이럴 수 있게 돼. 확약.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또 뭐냐면 계획을 짜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경우, 응? 계획이라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국민하고 그 계약을 맺는 일도 있어. 행정법상의 계약을. 그걸 우리가 이제 행정법상의 계약 또는 공법상 계약 이런 작용을 불러. 근데 요것들은 다 행정기관이 국민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법 집행하는 거야. 응? 근데 요거는 계약은 국가하고 개인하고 법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는 거예요. 합의는. 그러니까 좀 성격이 다른 작용하고 좀 다르지? 응? 이건 공권력 행사 조치가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 그래서 만약에 국가 측에서 어느 개인이나 뭐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자 했는데 상대방 싫으면 거절할 자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강제로 불이익 주는 건 아니겠지?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주요 작용이 행정지도라고 하는 작용이 있어. 응? 요거는 이제 지도가 뭐냐면 권고하는 거. 응? 국민에게 협조 요청하는 거야. 권고, 조언, 협조. 이것도 뭐야? 강제로 해라 의무 부과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하는 행위. 이런 거를 현실에서는 뭐 계도한다는 말도 많이 쓰고 합니다. 응? 권고, 협조하는 행위. 이런 걸 행정지도라고 불러.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뭐야? 강제성 없는 거지. 안 따른다고 뭔가 처벌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따르라고 국민한테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러니까 다른 것들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는 한 문제에서 2문제. 응? 뭐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내기도 하고 2개 낼 때도 있고. 많이 나오진 않아. 1-2문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행정작용법 파트에서 적게는 한 5문제가량, 5-6문제 이 정도 차지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행정행위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행정 지도는 여기서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는 마스크를 씁시다 하고 정부에서 권고했잖아, 국민한테. 그지? 마스크 써라고 강제로 의무 부과한 건 아니었어요. 한참 전까지는. 근데 또 이게 마스크를 안 쓰니까 또 전염병 확산도, 코로나19 확산도 좀 문제고, 또 사회에서 갈등이 많이 빚어지잖아. 뭐 왜 안 썼냐고 막 지하철에서 싸움도 나고, 그지?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법에다가 아예 국회에서 법률에다가 규정을 뒀지. 마스크를 써야 한다. 안 쓰면 어떻게 돼? 처벌하잖아. 개인한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 주게 돼 있고, 또 무슨 영업소 같은 데서 방역수칙 위반하고 막 마스크 안 쓴 사람 뭐 이렇게 모임 갖게 했다든지 또 인원수를 초과하고 그러면 업소 주인한테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요. 건당. 막 이런 식으로. 지금은 지도가 아니라 강제 단계지. 지금은 이제 마스크 써라 하고 법에 의해서 이미 의무가 부여돼 있는 겁니다. 강제로. 근데 그 전에는 권고 사항이었어요. 지도, 권고 단계였어. 그때는 지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행정작용, 뭐 이름도 명칭, 다양한 이런 명칭의 작용들이 많지만 가만히 그것들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여질 수 있는 거야. 비슷한 성격을 갖는 것끼리 묶어서 행정입법이라는 작용, 행정행위라는 작용, 또 뭐 이런 행정계획이라는 작용, 이런 식으로 해서 작용으로 타이틀을 매기고 그 성격을 규정하고, 따라서 이제 항상 뭐가 문제되냐? 이거 할 때 이게 법률의 근거, 국회가 만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지, 행정작용하려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저거는 문제돼 안 돼. 법률에 위반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건 문제돼 안 돼. 그건 문제되지 않아. 모든 행정작용은,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활동은 법률에 위반되게 하면 안 되거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배웠어? 법에 위반되게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법률 우위 원칙이라고 배웠잖아.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뭐 국민한테 강제하든 강제가 아니든, 국민한테 불이익을 주든 이익을 주든, 모든 행정작용은 이미 있는 법과 원칙에 위반하면 안 되는 거.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얘기할 게 안 되고.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건 꼭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이러이러한 내용의 조치를 해도 된다,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냐. 이거는 이제 이 모든 행정작용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 즉 우리가 이걸 뭐라고 배웠어? 응?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배웠다. 그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는 작용이 있고 아닌 작용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행정행위는 국민보다 국가기관이 우월한 힘을 가지고 강제로 하는 조치야. 강제로 법 집행하는 거야. 이익 주는 것도 있지만 불이익 주는 것도 있고, 이거는 당연히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될 수 있지. 그 법률에 근거 없으면 못하는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런 건 어때? 행정지도는 국민한테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에게 뭐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 부과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국민에게 이걸 이렇게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하고 국민에게 부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에 근거 없어도 행정기관에게 작용이 주어진 업무 범위 내라면 알아서 할 수 있는 작용. 그러나 법에 어긋나는 권고를 하면 안 되겠지만 법률에 근거까지는 없어도 된다. 그지? 이것도 뭐야? 계약이지? 국민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의사가 합치됐을 때 맺어지는 게 계약이야. 강제로 불이익 주는 거 아니까 법률에 근거 없이 해도 된다. 응? 막 이런 이제 법률에 항상 두 가지가 문제예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정작용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행정작용들의 중요한 논점이 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법에 어긋난 행정 조치가 됐다. 상대방이 이제 피해를 봤다. 그러면 국민이 이걸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 즉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응? 대상인지 여부. 이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응? 우리가 행정소송 대상은 이제 행정소송도 좀 두 종류로 크게 나눠진다. 어쨌든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러면 행정소송 대상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
의무에 직접 불이익한 영향 주는 거래야 소송 대상이 돼. 응? 그래서 이거는 행정소송 대상 되겠어 안 되겠어? 행정치도. 응? 뭐 강제로 국민한테 의무 부과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이거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야.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법에 어긋난 권고를 한다? 그러면 상대방 국민 뭐 하면 되는 거야? 안 따르면 그만이야 그냥. 그치? 그냥 무시하고 안 따르면 되지. 그거 위법한 권고를 한다고 그걸 소송으로 무효로 해달라 취소시켜달라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 1권 끝까지가 이제 요 내용인데 항상 이 두 가지에 유의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공부할 게 행정입법입니다. 응? 행정입법. 자, 행정입법은 개념, 개설, 의미, 종류. 자, 의의는 너무 뭐 읽고 지나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해 뭐야? 행정관이 법 제정하는 거야. 법 만드는 거야. 응? 읽고 지나가세요. 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의 법이지. 어쨌든 행정기관이 법을 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치? 읽고 지나간다. 네, 동그라미 2번. 근데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도 있다. 누가 만드느냐? 국가기관이,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 이렇게 또 둘로 나눌 수도 있고 또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을 국민하고 사이에까지도 효력이 있는 법이 있고 행정조직 내부에서 공무원들만 지키라고 만드는 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이냐 아니냐 또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읽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큰 2번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영역도 그냥 읽고만 지나가. 원래 우리가 이제 근대 국가 이후 국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 갖는 법은 누가 만든다는 게 대전제자면 국회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만이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을 국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 갖는 법을 만들 수 있다 했어. 따라서 행정기관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충실히 집행만 하는 거지 행정기관은 국민의 효력 갖는 법을 만들 수가 없는 거다. 여기서 이제 출발이 된 거야. 근데 점점 사회가 변하고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국회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도 국회가 다 못 정한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응? 너무 현실이 복잡하고 방대하고 응?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도 많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도 국회가 법률로 다 못 정한다. 응? 그리고 국회가 법률을 만들 때는 이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도 많이 하고 여당 야당 합의하고 해서 통과시키잖아. 그래서 만들잖아. 근데 국가 막 비상사태가 생겨가지고 시간적으로 급박한 상황이야. 뭔가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빨리 만들어갖고 빨리 시행을 해서 뭔가 위기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언제 국회가 소집돼서 뭐 토론해가지고 법률 만드는 걸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 이럴 때는 또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국가의 위기 극복을 해서 일단 국민의 효력 갖는 법을 일단 먼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나중에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뭐 이런 제도가 필요해. 그 대통령이랑 국가행정기관이 위기 극복해서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만들도록 하는 것도 예외로 인정되고 또 원칙으로 국회가 법률을 만들면 전국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획일적으로. 근데 지역마다 또 특성이 다르잖아.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또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 지역에만 맞는 어떤 법을 만들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잖아. 바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은 국회만이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원칙을 수정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되냐면 행정기관도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을 만들 수 있다. 단 전제 조건 국회가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대원칙은 깨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즉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해서 기본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은 꼭 국회가 법률로 정해놔야 된다. 그러면 국회가 중요한 사항, 국가의 어떤 기본적이고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놓는다는 조건 전제하에서 그 국회가 나머지 세부 사항은 대통령이나 장관 같은 행정기관이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법 제정권을 넘겨주면 행정기관에게 위임을 하면 행정기관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 갖는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응? 뭐 이렇게 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늘날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도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정된다. 그래서 오늘날은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을 만들 수 없다. 이건 아니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요건 하에서 이제 일정한 한도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 그 한도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즉 국가 권력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상권 분립해놓고 서로 견제 균형 관계를 갖도록 하는데 국회가 가지는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위원회 법을 만들도록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거냐, 이런 게 오늘날의 논의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야, 흐름상. 읽고 지나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른쪽에 이게 163페이지. 자,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은, 자,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은 총괄해서 행정입법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행정위원회 만드는 법은 바로 효력, 국민에게까지도 효력이 있느냐 아니냐. 우리가 국민에게까지도 효력이 있는 것, 좀 더 넓게 말하면 행정조직 밖에 있는 국민이나 또는 법원, 재판하는 법원도 이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냐, 이런 기준이 되는 법인지 아닌지, 즉 이거를 대외적 구속력이란 말로 표현해. 응? 행정조직 밖에까지도 법으로서 효력을 갖느냐. 응? 대외적 구속력을 또 다른 말로 법규성이라고 해요. 법규성질. 응?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크게 둘로 나눠.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은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한다. 이게 바로 뭘 기준으로 구분한 거야? 요 문구를 잘 봐. 여기서 명령이라는 말이 뜻하는 거는 행정기관이 만든 법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대통령, 장관 같은 행정기관이 만든 법이다. 그런데 성질, 요거 법규의 성질을 갖는 거다. 즉 이게 바로 국민에게까지도 효력이 있는 법의 성격을 갖는 거다. 이 단어가 그걸 뜻하는 거야. 응?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명령이라고 부르는 게 이거랑 이게 문구 일치가 하게 되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이것도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요거는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없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갖는 법, 조직 구성원들만 지키라고 만든 법,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 말보다 이 말이 더 굳어져가지고 이 말이 더 많이 활용되는 거야. 그래서 행정규칙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활용되고 있어. 응?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누고, 그래서 첫 번째 법규명령 해가지고 여러분들 교재에서 의미, 성질, 지금 한 얘기 똑같아.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는 법규명령이란 뭐라고 쓸 거야? 행정기관이 만든 법 중에서 두 번째 줄 뭐라고?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 응? 법규성이라고 합니다. 법규성. 법규성 이꼬로 대외적 구속력이라고도 표현해. 조직 밖에 있는 국민과 법원도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힘. 응? 그래서 그걸 다시 설명. 동그라미 2번에 가면 양면적 구속력이라는 용어가 쓰여집니다. 양쪽 다 구속한다고. 누구? 야, 대통령이 소위 이제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란 걸 만든다고 쳐? 그럼 만든 대통령도 지켜야 돼. 자기가 만든 법. 응? 그리고 뭐야? 국민도 지켜야 되고. 그지? 그러니까 양쪽 다 구속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양면적 구속력. 응? 그 다음에 재판 기준이 되는 법이기도 해. 그러니까 법원도 이에 따라서 위법인지 아닌지 재판해야 돼. 국가작용. 그러니까 재판 규범도 된다. 재판 규범도 되는 거 이제 법원도 구속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법규명령을 위반한 행정기관은,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공무원이 위반하면 역시 위법인 행위를 국민에게 한 거야. 응? 그럼 공무원은 어떻게 돼서 처벌당하겠지? 징계받고. 국민이 위반 행위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 국민도 위법 행위를 했지? 그럼 처벌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이거야. 법규명령에 위반한 우리 공무원 행위, 법규명령에 위반 행정기관 행위는 뭐가 된다고? 위법. 여기 중요한 단어는 위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민의 입장, 상대방 국민의 입장에서는 위법한 법집행 행위로 인해, 위법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은 뭐 할 수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또 손해받은 거 있으면 손해배상도 체계해서 구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위법이라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비교해보자.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이 밑에 거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법이다. 이 꼴은 뭐야? 법규성이 없는 법이다. 즉 국민하고 사이는 효력이 없는 법. 응? 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이거 대통령이 만든 법 중에 이런 거 있어. 공무원들만 직무수행할 때 지키라고 만든 법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 공무원들만 지키라고 만든 거니까 국민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죠? 더더군다나 무슨 어느 부처 장관이 뭔가 자기네 부처 공무원들 뭐 직무 수행할 때 업무할 때 어떻게 해라, 응?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침 정해놓지. 이거 공무원들 만들어 놓고 장관은 자기가 만들고 자기는 안 지켜도 돼. 그때 지켜야 될 하급 기관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한쪽만 구속해요. 만든 자는 안 지켜도 돼. 거기다 또 국민은 안 지켜도 되고 조직 구성원들만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 행정규칙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한쪽만 구속한다고 해서 일면적 구속력이라 그래. 응? 그리고 공무원이 위반하지. 그럼 공무원은 이거 상급기관이 상급행정기관이 만들어 놓은 거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복종 의무.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징계받아요. 복종 의무 위반했다고. 응? 근데 이 행정규칙을 공무원이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 해서 그게 국민하고 사이에서 위법인 행위가 되는 건 아니야. 응? 그러니까 공무원은, 일반 국민은 공무원이 행정주의 내법의 행정규칙에 위반했다 그래서 그걸 위법이라고 주장해서 소송으로 싸울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냥 그 공무원은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 해서 징계받을 책임만 생기는 거지. 응?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거 알아도. 그러면 그 밑에 판례 간단히 공부하면 거기 뭐 나왔지? 경찰 공무원 임용령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대통령이 만든 법이야. 근데 경찰 공무원 임용령이라고 대통령령이라 그래. 대통령령에 뭐 규정이 있대?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하다 적발된 자는 어떻게 된대?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5년 동안 응시 자격 박탈한대. 이거 경찰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국가 공무원 뭐 임용령 다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 행정 공무원도 공무원 시험에서 하면 응시 자격 5년간 박탈됩니다.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똑같아요. 응? 근데 이 규정은 성격이 뭐래? 이거 행정 조직 내부에서 공무원들 직무 수행할 때 지켜야 될 행정 규칙, 우리 재량 규칙이라고 하잖아. 이 행정 규칙의 한 종류가 아니라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 있는 법규 명령이래요. 그렇죠? 응? 성격 말했잖아요. 세제주 끝에 행정 조직 내부의 사무 처리 기준을 정해놓은 재량 준칙. 재량 규칙은 행정 규칙의 종류야. 응? 행정 규칙이 아니라 국민이나 법원도 구속하는 법규 명령에 해당. 이게 핵심입니다. 응? 국민하고도 효력 있는 법이다 이거지. 응?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종류. 이거 법규 명령.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중에 국민하고 사이도 효력이 있는 거, 그 법규 명령은, 자, 이게 우리나라 이 법 종류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효력 정도를 가지고 또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 나왔어? 비상명령이라고 나왔어. 그지? 자, 잘은 안 쓰여. 비상명령은 우리나라 이 법 효력 구조, 법 단계에서, 효력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효력 갖는 거? 헌법과 똑같은 효력 갖는 거.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과 동일한 효력 갖는 거.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헌법하고 똑같은 효력 갖는 거를 일명 학문적으로 비상명령이라고 칭한대. 그러면 첫 번째, 헌법과 같은 효력.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런 정도의 효력 갖는 법 이때 없대.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데는 있다는 거야. 응? 프랑스에 무슨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어 오면 헌법 같은 효력을 갖는다.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지. 그지? 하여튼 뭐 그냥 현 두 가지지 헌법과 같은 효력.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음. 응? 그러면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중에 현재로서는 가장 센 효력이 인정받는 게 법률 대의 명령이야. 자, 법률 대의 명령 무슨 뜻이야? 법률과 같은 효력. 첫째 줄. 법률의 효력. 국회가 만든 법률과 같은 효력 인정받는 거지. 현재 우리나라에 이때 없대. 있어. 대통령이 국가 위기 시에 위기급 권리에서 만드는 법으로서 긴급 명령, 또 긴급 재정경제 명령이라고 한 게 헌법에 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날 통치행위 공부할 때 대통령이 뭐 했어? 긴급 재정경제 명령이라고 실명제 하는 거 있었잖아. 금융 실명제 실시하는 내용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법, 그 통치행위라고 인정한 거 있었잖아. 그치? 그거처럼. 그래서 법률의 효력, 그 다음에
대통령의 대통령제는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 요거가 이제 최고 효력 갖는 법임.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은 다 법률보다 효력이 낮습니다. 그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걸 법률 종속명령이라고 부른다. 응? 그래서 이 용어 알아두세요. 네, 학문적인 용어. 법률 종속명령의 뜻,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부할 건 이 법률 종속명령은 내용, 뭔 내용을 정했느냐에 따라서 둘로 나누는데 위임명령이라는 거와 집행명령이라는 거로 나눕니다. 응?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눈다 해서 두 번째 줄 끝에 그죠? 내용상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 이렇게 나눴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그래서 이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또 설명했어요. 각각 두 가지씩 공부해야 돼. 자, 제목을 잘 봐. 제목을 잘 보면 위임명령 있잖아. 명령은 행정위원이 만든 법인데 위임을 받아서 만들었다 그래서 위임명령이야.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중요한 거는 국회가 직접 법률에 정해놓고 그 법률이 정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국회가 뭐뭐뭐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해라, 뭐뭐 장관이 정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법 제정 권한을 준 거야. 권한을 위임한 거야. 그래서 위임받아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위임명령이라고 칭해. 그치? 자, 그러면 두 가지 공부해야 되는데 위임명령은 첫째, 법률로부터 국회가 만든 법률로 뭐 받아야 돼? 위임받아야만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어떻게 위임받아야 돼? 국회가 국민의 권리 의무 뭐뭐에 대해서 어떤 내용까지 정해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이 있을 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 뭐가 있어야 된다고?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 있는 경우. 응? 수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권이나 위임이나 의미는 같다고 보면 돼. 수권은 권한을 주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줄 숫자를 써서. 수권을 했다는 건 위임했다는 말하고 같으니까. 응? 그러니까 법률로부터 뭐뭐 정해라 하고 개별적 구체적 위임 또는 수권이 있을 때 만드는 법.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국회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뭐뭐 정해라 이렇게 권한 줬잖아. 그러니까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끝에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고? 새로운 법규상을 정할 수 있다. 응? 위임받았으니까 위임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응? 두 가지 알았죠? 개별적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만드는 거고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법규사항이라고 그래.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을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가 있다. 반대로 집행명령은 제목 자체를 보니까 뭐 하려고 만들어 놓은 법이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야. 응? 그래서 집행명령이라. 그래서 이미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은 법률에서 다 정해놨어. 근데 그거를 법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구체적으로 현실에 집행을 하는데 절차, 법 집행하는 절차, 법 집행하는 방식 이런 거 정해놓은 거야. 근데 이거는 내용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은 정하는 게 아니지. 이미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에서 다 정해놨잖아. 그걸 충실히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나 방식만 정해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내용은 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정하는 거 아니니까 뭐는 없어도 돼. 동그라미 2번. 뭐 없어도 된다. 응? 서재 끝에 상위 법령에 의한 개별 구체적인 위임은 없어도 되는 거야. 응? 그냥 헌법에서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을 만들 권한이 있다. 대통령이나 장관은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만들 권한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집행명령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2번 헌법상의 일반적 근거만 갖고도 지정할 수 있고 상위법령으로부터 뭐뭐 정해라 이런 개별 구체적인 위임까지는 없어도 된다. 대신에 이거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은 정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동그라미 2번이 핵심이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용적으로 위임명령, 집행명령 이렇게 구분하지만 실제로 행정기관이 만든 법 내용 들여다보면 어떤 조항은
법률로부터 뭐뭐 정해라 위임받아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 있고, 어떤 조항은 그냥 상위법 집행하는 방식 같은 거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정에 하는 만두법 중에는 위임명령에 해당하는 조항,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조항이 막 섞여 있어. 응? 그러니까 법 하나를 가지고 위임명령, 집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법 속에 들어있는 조항 자체를 갖고 이거는 위임명령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응?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뭐 법 형식 내지는 누가 제정하느냐를 가지고 또 나눌 때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대통령령부터 본다. 응? 야, 대통령령은 누가 만드는 거겠어?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대통령령이라고 칭해. 근데 하나 공부할 건 대통령이 만드는 법은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법 이름에 시행령자를 붙여. 무슨 법? 시행령.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러면 이제 국회가 도로교통법이라고 법률을 만들어 놨고, 또 세부상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라고 대통령이 만들어 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행령자가 붙는다. 응? 그 다음에 대통령이 만드는 법도 우리가 위임받아서 만들어 놓은 위임명령이 있을 수 있고, 그지? 집행명령도 있을 수 있고, 그지? 네. 그 다음에 총리령, 부령이 있는데 총리령은 그렇게 많지 않아. 응? 총리가 만드는 법이 있긴 한데 아주 극히 소수고, 대부분 장관이 만드는 법이 많습니다. 부령이요. 그래서 부령 중심으로 논의하면 일단 법조문 보자. 읽어보니까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 사무관에서 법률이나 그보다 이제 효력이 높은 대통령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말하자면 위임명령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또는 위임 없어도 직권으로 바라는 명령을 말한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도 대통령령도 그렇지만 헌법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은 주어졌잖아. 그지? 자, 그리고 둘째,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른다고? 장관이 만드는 법이 보통 시행규칙이야. 응? 밑줄 시행규칙자가 붙는다. 응? 100% 그런 건 아닌데 거의. 그래서 법 이름을 보면 재정권자가 누군지 대충 알 수 있다. 응? 짐작하는 거죠. 자, 이 중에 논점 동그라미 2번이야. 자, 2번의 키워드는 부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자 누구냐 이래. 부령 제정권자 누구? 응? 부령은 누가 만들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됐대. 헌법 조항을 봐. 부령은 누가 만들 수 있다고? 행정각부의 장. 그러니까 우리 요새 여성가족부 논란이 있지만 여성가족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처럼 이렇게 크게 행정각부야. 응? 행정각부의 장관만이 부령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어. 그렇다면 동그라미 2번의 문제는 둘째 줄 끝에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들은 부령을 제정할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국무총리 직속기관이 법제처, 국가보훈처 있습니다. 응?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처장은 급은 장관급이에요. 하지만 행정각부의 장이 아니라 처의 장 아냐? 이런 같은 장관급이라도 각 부의 장이 아닌 이런 국무총리 직속기관장은 부령을 만들 수 없어요. 제정할 수 없어요. 헌법에 부령 제정권은 행정각부의 장만이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처의 사무에 관해서 뭔가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무총리령, 총리령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독자적인 부령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치? 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행정기관도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헌법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것도 이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라고 불러요. 공식적인 이름이 그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선거사무에 관해서 규칙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라고 그래. 근데 이거 효력은 뭐야? 헌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줘서 만드는 법이야.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도 법규명령입니다.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드는 규칙도. 그리고 맨 말에 뭐 있어? 감사원 규칙 나오지? 감사원 규칙 특히 중시. 감사원 규칙은 역시 감사원이 만드는 법이야. 응? 그런데 두 가지 유의해야 돼. 하나는 자, 감사원이 만드는 감사원 규칙은 우리 국민이 합의한
헌법에서 감사원 니네도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 만들어라 이렇게 국민이 헌법에서 권한을 주고 있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응? 여기 나와 있는 다른 것들은 다 헌법에서 니네도 만들어라.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국민의 효력받는 법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줬다고.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 국민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효력받는 법 제정하는 권한은 기본적으로 국회한테 주고 있어요. 국회한테 주면서도 뭐야? 대통령이나 총리나 각부 장관, 중앙선거위원회는 국민의 효력받는 법 니네도 일정한 범위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또 준 거야. 근데 감사원한테는 헌법에서 권한을 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국민이. 응?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뭐라고? 동그라미 2번. 감사원 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감사원법이라는 법률의 근거를 두고 만드는 법입니다. 응? 헌법의 근거가 없다 이거야 포인트가. 그게 이제 두 번째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은 국회가 만드는 걸 대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국회가 아니면서도 국민의 효력받는 법 만들 수 있는 권한은 국민이 헌법에서 권한을 준 그 기관만 만드는 거 그것만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감사원이 만든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서 만들라고 권한을 부여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겠지?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야, 어쨌든 국민이 국회한테 법 제정권을 줬잖냐, 그지? 근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가 다시 감사원한테 니네는 또 뭐 업무에 관해서 이거 정해라 이렇게 했다면 결국 간접적이지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다시 국회가 다시 준 거라 결국 간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권한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보는 게 맞다. 해서 이제 학자들 간의 견해 대립이 있어. 그죠? 그러나 결론, 두 번째는 결론은 뭐로 보는 게 다수 견해라고 학자들 중에 국민의 효력 있는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예요. 응? 따라서 자, 우리 감사원 규칙은 첫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 헌법에 다른 것들하고 달리 헌법에 만들라고 권한 주는 규정이 없다. 헌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 그래서 논란이 생긴다. 그래서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볼 거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결론은 그래도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규 명령으로 보자. 이게 다수 견해다. 그지? 아직 판례는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 그 다음에 근거는 이미 다 한 거랑 마찬가지다. 근거를 보니까 일단 맨 위에 법규 명령을 제정하려면, 그죠? 즉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을 만들 수 있으려면 뭐 있어야 돼?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응? 다만 그 근거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뭐뭐뭐 사항에 대해서 뭔 내용까지 정해라 이렇게 권한까지 주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되냐, 아니면 야 니네는 국민의 효력받는 법 만들 수 있어 이렇게만 권한 줘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차이는 있는 거야. 응? 자, 그래서 거기에 쌍가로 2번 위임명령 이미 공부했다. 위임명령은 뭐가 있어야 돼? 상위법에 의해서 이제 법률에 의해서 뭐가 있어야 돼? 국민의 권리 의무 뭐의 대상 뭐에 대해서 내용 뭐까지 정해도 돼, 정해라 이렇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만 이거 만들 수 있는 법이야. 응?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위임명령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응? 개별 구체적 위임 수권이 있어야만. 응? 그런데 동그라미 2번도 중시하자. 자, 2번에 그러면 뭐냐면 국회가 법률을 제정했어.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해놓은 다음에 대통령한테 요거에 대해서는 국회가 무슨 법률 제 10조 2항에서 이렇게 위임을 했어. 그 대통령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만들어놨어. 만들면서 대통령령 만들면서 이거 법률 제 10조 2항에 위임받아 이거 만든다 이렇게 꼭 밝혀야 되냐 이거지. 안 밝혀도 된대. 응? 그게 동그라미 2번에 가면 구제 판례는 법률 제 몇 조 몇 항에서 위임받았다. 응? 이걸 대통령이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아도 된대. 그 상위법령에 위임한 근거 조항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걸 몇 조 몇 항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만든다. 이것까지 밝히진 않아도 된다. 응?
자, 판례의 태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집행명령은 아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 정하는 건 아니라 그랬지. 이미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 다 정해놓은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는 방식, 절차 이런 것만 정해놓는 거라 했지. 근데 이것도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 되니까 행정기관이라고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위법으로부터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만들어라 하고 내용까지 뭐 정해라 이것까지는 필요 없죠. 적어도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그 권한을 부여한 상위법 조항은 있어야 그 기관만이 만들 수 있는 거야. 응? 따라서 동그라미 1번 뭐라고? 응? 첫째 줄 상위 법령의 개별 구체적 수권이 없어도 둘째 줄 우리 아까 헌법에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만들 수 있도록 권한 줘줬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도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건 만들 수 있다. 응? 이게 핵심이고 그러면 1번 집행명령 상위법으로부터 뭐뭐뭐 집행에 관한 사항 정해라 이런 위임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근데 어떤 법률을 보면 국회가 만든 법률을 보면 이런 조항을 뒀어. 이 법률이 정한 뭐뭐 사항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도록 한다. 근데 그런 규정 없어도 되는데 그런 규정을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고 법률에. 그럼 그런 규정 꼭 있어야만 집행명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그거는 그냥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규정을 둔 거지. 굳이 그런 규정이 없어도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사항은 정할 수가 있다. 네, 그런 내용을 쓴 겁니다. 자, 우리 법조문 그 밑에 소개해놨어요. 자, 헌법 75조를 보면 대통령령 만들 수 있도록 권한 준 거예요. 국민이 읽어보니까 헌법 75조. 대통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 정할 수 있대요. 법률에서 구체적 위임받은 사항 정하는 거 뭐야? 위임명령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대통령이. 그지? 두 번째는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이거는 이제 집행명령 정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헌법은 그냥 읽고 이해하는 거야. 대통령은 헌법으로부터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만들 수 있는 권한 부여됐다. 또 헌법 제76조 있는데 헌법 제76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국가 위기 시에 국가 비상사태 시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통령한테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 갖는 긴급 명령 또 긴급 재정경제상의 명령 정할 수 있다라고 권한 주어진 거고 근데 이거는 워낙 급박한 상황에서 일단 국회가 열려가지고 법률 제정하는 거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야? 위기급부에서 일단 대통령이 먼저 만들어서 바로 국민에게 적용, 시행하도록 하되 만들어서 시행하면서 한편으로 어떻게 국회에 제출을 하래. 대통령이 제출해서 국회 사후적으로 승인을 받으래. 승인을 받으면 계속 효력이 유지되지만 국회가 승인을 거부하면 승인 못 받으면 승인 거부한 때부터 효력이 상실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쳐놨지. 대통령이 이렇게 국가 위기 시에 급박하다고 국민에게 효력 갖는 긴급명령, 긴급 재정경제명령 이렇게 제정 만들어서 시행 바로 하고 그럴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약에 국회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승인 얻지 못한 그때부터 뭐가 된대? 효력 상실. 그죠? 소급하의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승인 얻지 못한 그때부터 효력 없어지게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 헌법에 보면 이게 효력이 높아. 국회가 만든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긴급 이거 뭐라 그랬어? 효력 단계로 말할 때 용어가 무슨 용어 쓰였지? 법률 대의명령이라는 용어가 썼잖아. 그지? 학문적으로. 그 다음에 헌법 제95조 보면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대해서 상위법인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임명령 만들 수 있고 또는 위임이 없어도 직권으로 총리령, 구령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 위임명령, 집행명령 다 만들 수 있다고 된 거지. 네. 그래서 그리고 114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판례를 봅시다. 판례 보니까 위임명령의 근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니까
위임 명령, 즉 위임 입법이란, 위임받아서 만드는 법이란 법률이나 상위 명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법규로서의 성질, 즉 국민하고 사이에도 효력 갖는 그런 성격을 갖는 일반 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죠? 위임 명령은 만약에 위임을 받지 않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관이 직접 스스로 만든다면 이건 헌법이 선언하는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되어서 허용될 수 없으며, 특히 마지막 줄에 가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률로부터 위임이 있어야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응? 일반론. 자, 그런데 2번을 보니까 다시 보자. 첫째 줄에 보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즉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응? 그래, 법률에 의해서 위임이 없으면, 법률에 의해서 위임을 받지 못하면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는 거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법률이 셋째 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 그러니까 이제 상위법인 법률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볼 때 상위법, 즉 법률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상위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정도의 것일 때는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상위법의 이에 관하여 직접 이거 정해라 하면 위임 규정이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응?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만든 법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야? 응? 넷째 줄, 법률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거나 오히려 상위법 조항을 좀 더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도에 불과하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정한 것도 아니고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 내용을 변경시킨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세부상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데 불과하다면 굳이 법률에 마지막 줄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그걸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응? 중요. 2번 판례 중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셋째 줄 법령에 상위법령으로 위임이 없는데도 상위법이 정한 처분 요건, 그러니까 처분이면 이제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집행 조치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멋대로 변경해서 규정했대. 그러니까 위임도 안 받고 장관이 부령 만들면서 지멋대로 국민에게 허가해주는 요건 이런 걸 지멋대로 막 변경해서 규정했다면, 그러면 어떻대? 응?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이 될 수가 없대. 응? 그 부령은 뭐래?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 처리 기준 등을 가진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 이게 판례는 행정명령이라는 용어를 가끔 써요. 행정명령, 행정규칙의 또 다른 말이지. 이건 기껏해야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 국민에게 효력 갖는 대외적 구성력은 없다고 봐야 된다. 응? 자, 첫째 줄 잘 이해돼서 위임이 없는데도 법령이 국민의 효력 갖는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을 장관이 지멋대로 부령해서 바꿔서 변경해서 규정해 놨다면 국민에 대한 효력은 없고 기껏해야 조직 내부에서 효력 갖는 행정규칙일 뿐이다. 응? 아주 중요한 판례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집행명령의 근거는, 응? 그래, 1번 보니까 헌법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은 상위법 집행에 관한 사항을 알아서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른쪽 페이지 167쪽 167 맞나? 157인가? 167. 조명이 좀 이상해. 잘 안 보여. 자,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등 헌법이 반드시 법률로부터 법률에 의해서만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법률에 위임을 받아야만 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게 아닌 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또 상위법이 정한 내용, 법률이 정한 내용을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알아서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 뭐 없어도. 법률로부터 이런 내용 정해놓고 위임 없어도 헌법에 의해서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은 권한 받았으니까 정할 수 있다. 그지? 자, 그리고 2번도 외울 건 아니다. 1, 2번은 자,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을 직권으로 자르는, 직권 면직시키는 절차에 관해서 이거 정해라 하고 위임하는 규정 없더라도, 응? 대통령은 직권 면직시키는 것에 관한 그 법률 규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직무상 권한으로 알아서 정할 수 있다. 그지? 집행에 필요한 그러니까 집행명령은 굳이 법률로부터 뭐뭐 정해라고 굳이 위임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이 법규명령의 한계야. 그러니까 이제 권한이 주어지고 만들 수 있다 해도 만들 때도 지켜야 될 한계를 지켜서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법이 이 행정기관이 만들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서 만들어 놓으면 이건 어떻게 돼? 무효. 국민의 효력이 있는 법이 될 수가 없거나 아니면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아예 무효라서 아무 효력이 없거나 효력이 있더라도 국민에게 가진 효력이 없고 기껏해 조직 내부 구성원들만 구속하는 그런 행정규칙적 효력밖에 인정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계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한계 부분의 그 논리와 판례가 시험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응? 그래서 위임명령 나오고 위임명령 부분이 많죠. 논점이. 그 다음에 집행명령 나오고 하는데 여기는 쉬는 시간 점심 먹고 나서 점심 먹고 이후에 마무리 시작. 공부의 초점은 법규명령에 있어요. 뒤에 보면 행정규칙은 법규명령 공부하고 나서 그 반대로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거기는 좀 상대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많지는 않아.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다 해도 될 것 같아. 자, 쉬는 시간 밥 먹고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